정치 맞수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제 제가는 나지 않았고 오늘은 좀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안이 의결이 됐거든요.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대치 국면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법안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고 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정진석 비서실장은 죽음을 이용한 악법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법안을 제2요구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은 반대다. 대통령께 제2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된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상된 일이었나요? 네. 저는 예상은 했으나 그러지 않기를 바랬죠. 왜냐하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다. 저 그 예측에 저는 동의하거든요. 야당이 얘기했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무총리께서 지금 보충성, 예외성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본질을 뭔가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좀 봐요. 왜? 보충성, 예외성의 본질은요, 불신이에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국민이 그걸 못 믿겠고 이럴 때에 미진한 게 발생하는 거고 예외성이나 보충성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수사의 과정이나 수사의 주체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이미 하라고 하고 있다. 이미 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외성, 그다음에 보충성의 근본적인 본질 면에서 이미 충족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은 믿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국민 여론이 앞선다는 이 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해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심을 뒷받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런 거를 좀 감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제2요구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하겠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이 특검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경로하셨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누구를 향하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를 조사하네. 이거 내가 조사가 되면은 이거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에 빌미를 주고 사유를 줄 수가 있겠네. 이 수사는 막아야 되겠네.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좀 보충을 하면 이거에 대한 이미 전례가 있어요. 이렇게 특검을 먼저 해가지고 수사가 중단되고 자료를 더 넘겨주고 그리고 그 전례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전례가 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서는 그렇게 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례가 아니라고 있죠. 하시는 거죠. 전례가 있잖아요. 국정농단 수사할 때 특검이 들어섰고 그 특검으로 저희 수사하던 거 다 중단해서 자료 넘겨주고 특검에서 일원화해가지고 수사했잖아요. 그때의 그 수사검사가 팀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전례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례의 본인이 일부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본인이 그 전례의 일부면서 그건 원칙이 아니었고 잘못된 거였다. 그러면은
본인은 그때 왜 얘기 안 했죠? 이것도 모순이죠. 그런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만약에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민주당은 이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나설 거란 말이에요. 여권에서 이제 17표 이탈하면은 거부권 무력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국민의힘도 뭐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의원들 일일이 만나고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전화하면서 설득도 하고 직접 네. 만나기도 하고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요,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붕괴가 될 것 같고요. 붕괴된다.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는 첫 번째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조건 막을 거다. 네, 무조건 막죠. 근데 김웅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엔 제2요구면은 나는 찬성표 던질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고 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이 대략 17표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투표소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투표소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뭐 나는 낙선했는데 최상병 특검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국민적 요구도 많은데 나는 여기는 좀 내 양심상 찬성표를 던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예 막는다? 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본회의 표결처럼 다 퇴장하지는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기권하는 형식으로 그러면서 투표소에는 못 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본회의장에서의 행동을 하지 않을까. 여러 방식을 동원해서 어쨌든 네, 제2결은 부결시키려고 노력하겠죠. 부결하도록 네. 할 거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은 네. 해요. 더더군다나 낙선하신 분들을 저는 낙선하셨기 때문에 민심에 예민할 거다. 저는 이렇게 네. 처음에는 제가 착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아닙니까?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낙선하신 분일수록 이제는 뭔가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당은 자리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 기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심보다는 본인을 그렇죠. 먼저 생각한다고 그렇죠. 지금 보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떨어졌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선된 분들은 앞으로 선거가 4년이 남았고 민심이 이렇게 엄중하네라는 걸 하니까 좀 잘해보기 위해서 오히려 당선되신 분들 중에서 아 나는 민심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낙선하신 분들은 이제 나 앞으로 뭐 하지? 이 고민이 되게 많다 보니까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7표 이탈표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온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쨌거나 이탈표가 17표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부결이 된다라는 아니 근데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예. 예측이 항상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더 부결될 높다. 가능성도 더 높다. 높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금 올리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는 국민의힘 108석, 범야권 192석. 이탈표가 지금 8표만 나오면 되는 거 그쵸. 아닙니까? 그러면은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점. 이게 이제 새로운 네. 법안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또 법사위 절차를 또 거쳐야 올라가고 되니까요. 본회의 네.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 태운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안이 합의에 의해서 아니면은 민주당의 단독적인 처리에 의해서 본회의장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만큼은 나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빨리빨리 다 상임위라든지 법사위에서 심의하시고 빨리빨리 하세요. 안 그러면 나 직권상정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한두 달 안에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기는 좀 지금 바로 돼가지고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최상병 특검이라는 부분을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국민들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권에는 안 좋죠. 대통령 지지율, 국정 운영, 그리고 여당의 국민의힘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감추려는 거 아니냐? 그런 국민적인 의구심을 더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것이 여권에 좋은 것이냐라는 판단을 국민의힘 관계자나 용산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이 표결 시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오히려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이 위기감을 되게 크게 생각하고 2년 후 지방선거에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할 고민을 하고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분 8명 넘는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당선자 당- 예, 중에 당선자 중에. 오히려 예, 예.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8표 보시는 정도는 거네요. 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1호 법안으로 당연히 상정할 거고요. 상정을 해서 그렇게 패스트 트랙에 태우고 이런 절차를 안 밟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거는 총선 민의로 모든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처럼 비난 여론이 뭐 직회부, 본회의 직회부하고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의장이 직회부 된 안건을 직권상정하고 이 절차 갈 것 같거든요. 왜? 이거는요. 그렇게 했을 때에 독주네 뭐 이렇게 비난받을 이슈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이 민심과 여론이 확인을 너무 해준 압도적으로, 사안이다. 압도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총선의 민심으로 확인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전 이거는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8명도 위험한데 그러면은 저는 조정과 타협을 좀 약간 지금 막 말씀하신 독소조항이라고 것처럼 좀 해야 된다. 독소조항이라고 예, 예. 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상을 하려는 노력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당대회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 출마하는 네. 후보들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되시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당대회 룰이 일반 국민 50%, 당원 50% 한다고 하면 전대 룰에 따라서 네, 일반 달라질 국민의 수도 있다. 뭐 민심에 무시를 하긴 어렵잖아요, 민심을. 그래서 그 여당의 전당대회도 한번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표결 시점이라든지 여당의 전당대회라든지 네.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그렇죠.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이제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일까요? 이제 아주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 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입니다. 이제 황운하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법적 근거 있는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조국과 네. 황운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법률적인 부분부터 먼저 해명하고 소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분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 전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모두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진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뭐 상권 분립, 헌법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적인 공세죠. 당신은 법을 위반한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탄핵할 수밖에 없어. 네. 이러한 빌드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헌법 위반까지 법리적으로 가기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이 많이 필요하다. 예. 그러나 국민의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정치 들어요. 공세의 일원이긴 하네요. 네. 정치 공세이긴 하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줄 의무를 지키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 그런 모습을 부각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정치 공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탄핵이라는 말 이제 네. 지금 잠깐 하셨는데 여러 군데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제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규모 장외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극한 대치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파장이 갈 것 같으세요? 역대급 난장판 국회 보실 역대급이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총선 때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이런 야당들은 구호가 명확했잖아요. 3년은 너무 길어요. 대통령 끌어내릴 거예요. 탄핵할 거예요. 이거는 그럼 본인들이 총선 민심을 받아서 지지층들의 뜻을 받아서 이 일을 22대 국회 때는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헌법적인 법률적인 위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문제 제기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총선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네. 22대 국회 열리면은 역대급으로 갈 거다. 더 할 거예요. 예. 그럼 여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야당 잘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거 잘못했다, 김정숙 여사 이거 잘못했다, 그냥 서로 끄집어내가지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할 거다. 그것이 이제 역대급으로 제일 심할 것 같아서 민생은 뒷전, 정쟁이 우선. 이런 모습 보일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떠세요?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변하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과도할 정도로 활용하는 거죠. 근데 과도하다는 것을 국민이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부가 이 정권이 여권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은 그것을 과도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왜? 총선으로 심판을 했는데도 안 변해. 그럼 뭘로 변하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저 정도 해야 변하겠지. 그래 저 정도 해도 안 변해? 좀 더 해야지 라고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난장판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전이 생겨서 대통령실이 아 그래 우리 변해야지 안 변하면 진짜 지선도 망하고 다음 대선도 내주고 그다음에 퇴임 이후에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시고 생각을 고쳐서 먹으신다면 그렇게는 안 갈 겁니다. 왜? 야당도 여당이 변하면 야당도 지금 국민들이 만만치 않게 공격하기는 반감과 어렵죠. 예. 비호감이 있거든요. 그럼 여당이 변하는데 야당 계속 이래 독주해 여기 더 문제 있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경쟁으로 선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첫 단추인 대통령실이 안 변하고 여권이 안 변하잖아요. 그럼 첫 단추부터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만만치 않다. 지금 대통령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엄청 논란이죠. 직고금지 철회 파장 이제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사과까지 했는데요. 먼저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정 협의도 여론 수렴도 없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나아지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2022년 8월 달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를 갑자기 발표를 했을 때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당정 협의만 거친 사안들만 우리가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3년 3월에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률안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논의해라. 그렇게 지시하셨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 나아지질 나아진 게 않아요. 없다. 이런 정책 네. 혼선이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하셨던 잘못을 지금 2년 후에도 똑같이 반복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너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통령은 보고도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네, 그리고 이거 대통령실의 해명이지 대통령이 사과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책임이 가는 것을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 봤잖아요. 그때 책상 앞에 있는 모든 책임은 여기에 있다. 그 푯말 앞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20분 이상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은 뒤로 숨으셨다는 것도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가장 큰 문제는요. 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모든 행정이 위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래를 바라보는 네, 네. 행정을 해야 되는데 위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탁상 행정이 되는 거죠. 아래를 바라봐야 아래도 좀 파악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장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소비자라든지 예. 민심이라든지 예. 이런 건 파악이 안 됐다. 그 이유는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요.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지 않아요.
친한 사람 위주의, 네 사람 위주의 인사를 해요. 그러면 능력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네 사람이 잘못하면 신상필벌을 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거나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무조건 정실 인사에 준해서 해요. 그러면 이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이게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는데요. 자,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거의 2년 만에 만나서 700일 정도 걸렸다고 하잖아요. 720일. 720일 만에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행정부는요, 주요한 사안이, 정책 사안이 있으면 국회에 가서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설명했나요? 거기서부터 벌써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뭐 대통령이 말한 거를 그 이행하기 위해서 다 적고 뭐 해가지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그쵸.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그쵸. 것 같은데.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이게 대통령에게 칭찬받을 일인가? 어? 대통령에게 점수 딸 수 있는 건가? 국민에게 점수 따는 거는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의 행정부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제대로 안 봤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래를 안 본다는 안 거죠. 본다. 소장님 앞서 말씀하실 때 만호세 입학 문제라든지 그 뭐 R&D 예산 네. 또 삭감 문제도 있었고 근로시간 문제도 있었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참 걱정스러워요. 계속 바꾸겠다, 고치겠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분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움직이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말만 했다라는 네.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면은 기대할 게 없다. 무능력하네. 권력을 운영할,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3년 동안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혼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당정 간에 상당히 좀 긴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네. 대통령께서 한 토론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지 깊이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난맥상이 드러났으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한 번 반복되면은요, 정말 국민들이 아우 이제 기대할 게 없네, 너무 실망스럽네 이렇게 돼요. 그럼 정말 국정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바꾼다라는 말씀은 하셨네요. 바꾸셔야 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요. 소위 말하는 신상필벌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사회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그렇죠. 반복될 뭐 수밖에 대통령 없다. 팬클럽이 예.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뭐 대통령의 뭐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잘하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인사고과나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인사고과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저는 발생한다고 봐요. 자, 인사고과 뭘로 하죠? 현장에 가서 잘 그 민원 청취하고 현장 평가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좋게 하고 계획 잘 세우고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예? 윗사람들이 평가하고 다면 평가하고 다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거 제발 안 되겠죠. 일단 시스템적으로 좀 갖춰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 그리고 지금 공통적인 신상필벌을 해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고 어디 통하면은 뭐 꽂힌다더라 해가지고 대통령 뭐 언저리에 아부하러 다니고 로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간다는 안 된다.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직구 금지 정책 혼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시고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그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일제 이제 비판 목소리를 냈거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직접 비판을 했어요. 이번 사태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제가 96년도서부터 정치권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탈당을 하지 않고 그 당 소속으로 있는 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 못 바꾼 바꾼다? 사례를 못 바꾼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수직적 당정 관계에 변화하는 계기라고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 발표할 때 법률로서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행정부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지금 당정회의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조차 논의 안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성의하고 무능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권력 구조를 바꾸겠어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당정 그냥 협의해라, 논의 좀 그냥 해라. 논의해라. 여러 가지 예, 정책 예.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만 구축을 하더라도 혼선은 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지난해 당정 협의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거의 뭐 유명무실했고 아니 얼마 전에도 거의 총선 당정회의 이후에- 했어요. 총선 이후에 한번 네. 했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일부러 막 당대표까지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는 당정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형식적인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 논의가 정책실장이 돼야 된다. 있잖아요. 네.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이 있고요. 당에는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수시로 만나가지고 여러 정책 협의하면 되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거창하게 당정 협의라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어때요? 이게 수직적 당정 관계 바뀔 수가 있습니까?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바뀌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메시지를 된다? 그렇죠. 네. 바뀌고 메시지를 잘 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아, 이렇게 로비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나 평가받을 거야. 이런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뭐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나 뭐 이런 딴 분들한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취재한 바에만 의하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좀 인정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경제부 총리를 그렇죠. 하셨기 경제부 총리를 또 때문에 했잖아요. 경험도 있으신 예, 거죠. 그러니까 예. 경제 분야 총괄을 하고 모든 정책을 조정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또 그렇죠.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하신 그리고 거고요. 이번에 직접 예.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뭐 윤재혁 원내대표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된 것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못 내겠지만 적어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건 조금 목소리는 내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경제부 총리를 한 게 당정 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뭐 보세요? 도움이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인맥들이 있으니까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의지의 문제잖아요. 의지의 문제다. 예, 그리고 네. 대통령실에서 아니 뭐 대통령이 결정하셨는데 뭐 당정협의가 뭐 필요 있어 이런 입장이면 못 하는 거고. 근데 이런 난맥성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모든 정책의 발표나 정무적인 판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지율에 긍정적일까 아니면 부정적일까 이것을 놓고 당분간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심을 우선해라 뭐 이런 말씀이신 옳으신 것 말씀입니다. 같은데. 예. 예. 국민들이 싫어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옳지 않은데 이런 일을 정권이 하게 되면은요 그 정권 지지율 낮아지잖아요. 그럼 국정 운영 못 해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권력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예.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22대 원구성 협상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부터 난항이에요. 이제 민주당 이제 법사위 운영이 반드시 가져오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가져갔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누가 가져가야 돼요? 저는 국민의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관례가 보통 그래요.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을 국정감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여당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었고 법사위원장이 제2당 소수당을 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본인들의 그냥 일방적인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막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 제2당 소수당이 네. 이거는 좀 우리 당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항도 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런 과거의 전례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라고 하긴 없고 할 수가 관례적으로 없고 그냥 그래왔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네. 왔거든요. 안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어요? 있죠.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있는데 네. 그거는 또 그래 당신네들이 하세요. 이제 네. 합의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관례나 전례를 뒤엎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민주당의 협상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다. 좋아, 그럼 우리가 그냥 뭐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뭐 관례대로 할 테니까 상임위원장, 우리 노른자 상임위원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 거 내놔. 협상은 주고받는 거지.
이렇게 협상의 기술로서는 상당히 유효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여당 말이 맞는 것 같다. 맞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글쎄요, 이제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국회 운영에 정통한 사람들과 좀 통화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 얘기는 이게 처음 접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는 그 여당이 했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는 야당이 했어요. 왜냐하면 행정부를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야당은 다 소수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당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야당이 한 거지 이당이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이당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또 이제 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두 개를 한 군데에서 다 가져가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예? 만약에 그 국회 내에서의 소수당이니까 견제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를 내줘야죠. 그 논리라면. 그죠? 근데 행정부의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실 운영위에 가 있으니까 그걸 위한다고 한다면 여기도 국회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를 내줄 수 있는 거죠. 행정부를 견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운영위 법사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논리가 다 맞기도 하지만 다 틀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협의해서 하나씩 가져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네. 법사위를 못 가져오면 뭐 협상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여당이 상임위원장 안 맡을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다 가져오겠다는 거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가 다 할래라는 건 아니라는 거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약간의 좀 사례가 네. 차이는 있지만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 대승을 했잖아요. 운영위원장 당연히 민주당이 했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가져간 거, 여당이 다 가져간 거, 한 정당이 가져간 사례는 우리가 뭐 쉽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국회가 일방적으로 한 정당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은 국회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화, 타협, 조정 이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좀 해결하시라. 국민들 보기에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가고 운영위원장 누가 가져가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기네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정부이자 또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두 개를 다 가져갔을 때 제가 법사위는 야당이 주는 게 맞다. 엄청 많이 얘기했고요. 욕 엄청 먹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간에 내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견제의 원리를 작동하게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가라. 국민의힘도 그리고 그거에 집중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실도 지키고 싶고 그다음에 야당이 행정부 견제하는 것도 막고 싶고 이거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게 놔두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견제하게 놔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게 맞다. 이런 어쨌든 말씀을 서로 드리고 싶습니다. 주고받으면서 네. 협치의 묘를 네. 살려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야 충돌 이어지는 사안이 또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두고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단독 관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회고록에서는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단독 관광성 외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외국에 방문하는 건 이런 것은 외교의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죠. 어떠한 예산이 좀 많이 들고 또 혼자 가셨든 그 나라의 뭐 정상들이나 정상 배우자들, 중요한 관계자들 다 만나지 않습니까? 외교는 어쨌든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관광만 하시러 간 거야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관광성이 더 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인도에서는 토종환 문체부 장관 오세요라고 초청장 보냈지만 청와대에서 아니 영부인이 갈래 이렇게 해서 다시 인도에서 초청장을 영부인 초청장을 보낸 것이고 당초에 이제 이것을 예비비로 신청할 때 타지마할 관광 이 부분은 없었고 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를 썼을 때도 타지마할 관광 이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안 탔거나
대통령 전용기 탔더라도 대통령 휘장을 안 썼거나 타지마할 관광을 안 했거나 그냥 허황후 그 행사만 딱 다녀오셨으면 이런 논란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평론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곳 관광하러 가신 거 아니냐면서 비판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야당 쪽에서 비판을 많이 했던 것은 김정숙 여사가 전 세계에 관광지 버킷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막 다니신다. 그런 차원의 딱 빌미를 잡힌 게 이거예요. 만약 그때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에서 단독 사진 그렇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 사진을 공개 안 했으면 이러한 논란도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외교도 맞고 네, 관광도 맞고. 맞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외교 측면에서 볼 때 이게 효과적이고 관례적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아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편법 외교였다라는 측면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불법이다. 그리고 관광 외교였다. 이 두 가지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배현진 의원이 오늘 모 방송에 나와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재정법상으로 좀 맞지 않는 일들을 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저기 재정 전문가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굉장히 국가 재정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예비비라는 걸로 해가지고 편법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형식적으로는 영부인이 단장이지만 법적으로 보면은 특별 수행원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특별 수행원으로 가서 단장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러면 그게 편법이긴 하지만 불법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것이 그러면 이제 처벌할 수 있느냐? 저는 처벌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관례상 국가 재정 정책의 관례상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건 맞다고 보고요. 여당에서는 특검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특검은 이제 법적인 걸 할 때 하는 것이고 차라리 뭐 감사원에서 이런 걸 갖다가 뭐 권고를 하거나 관련된 사람을 좀 징계하거나 해서 사안을 바로잡는 거라면 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특검으로 간다라는 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관광이었다.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 그 당시에 신남방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교의 어떤 중심을 좀 이렇게 넓혀가고 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같은 데하고 굉장히 집중적인 집중하는 외교 전략을 썼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호적인 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로서는 영부인이 가는 게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정책에.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관광이냐? 꼭 그렇진 않다. 영부인이 가는 거에 대해서 그쪽도 좋게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의 확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두 분 다 양쪽 다 이렇게 보시는 그 정책적 거네요. 네. 판단이 네.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지점이 꽤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네. 김건희 여사를 그 호주에 이렇게 대통령 전용 비행기 태워가지고 보냈어요. 거기에 한국과 호주의 설린 우호 관계를 위해서 어떤 행사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주의 유명한 관광지 앞에서 김건희 여사가 딱 저렇게 멋있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아유 그래요. 저기 정말 한국과 호주의 외교에 큰 정말 역할을 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부인 외교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서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들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고록에서 떳떳하다 뭐가 문제냐. 정말 영부인의 첫 역사적인 외교 활동이다. 이렇게 항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국민들 보기에 세금으로 저렇게 타지마할 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미안함과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 예를 들면은 아니 인도에서는 문체부 장관 오라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다시 외교부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야 영부인 초청장 다시 받아와. 이러면 직권남용이고 또한 저것이 예산 낭비면은 국고손실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의혹은 당연히 제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최상병 특검을 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야? 경로했잖아. 이거 사실관계 파악하려고 우리가 특검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청와대가 외교부에 압력을 넣는지 안 넣는지 이걸 우리 파악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겠어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대할 거예요? 같은 논리로. 그래서 서로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건 지적에 이해하고 대해서는 그렇게 받을 해라. 건 받아야 된다. 뻔뻔하게 좀 네. 항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조금만 바로 잡자면 이거 비판해야 되고 저 민주당원으로서 좀 국민들에게 죄송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예? 이건 좀 약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고 손실죄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비비라는 거죠. 예. 편법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진 못하지만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형식적으로는 영부인이기 때문에 단장이라고 해서 의전을 해줬지만 법적으로 간 건 특별 수행원으로 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고 손실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국힘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총선 백서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백서 발간을 당대표 선출 이후로 미루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총선 백서하고 당대표 선출 이게 연계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선 백서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거기 질문 항목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라는 것과 캠페인으로 이조 심판론 하는 게 맞아요? 네.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더 잘못이 있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총선 백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총선 졌어요라고 결론 내려버리면 당이나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총선 패배 책임자가 다시 바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나오는 게 맞아? 이런 인식을 할 수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후회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이렇게 어렵게 백서 만들려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하루면은 만듭니다, 이거. 왜 졌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심판한 거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건데 지금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총선 건가요? 네. 백서 발간 위원장을 현역 의원과 당선인을 시킨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논란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도 됐다. 제3자적인 인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총선 백서라는 것을 전대 이후로 하겠다는 것은요. 네. 이게 진짜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바뀐다? 변화, 그렇죠. 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민의는 변화라는 건데 변하려면 변화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총선 백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 백서라는 건 아픈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어디가 골맞어요. 어디가 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뭐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백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당대표를 그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그런 거가 드러내서 그 반성 위에서 당대표를 안 뽑고 그냥 가겠다? 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훈 위원이 총선 백서 출간위원회 위원장을 하려면 사실은 본인이 영입위원회 위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부터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리고 오해받을 거는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걸 선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본다거나 편파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걸 선언하고 했어야 되는데 뭐 방송에 나가서 마치 다음 지도부에 출마를 할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이 또 논란을 네, 불렀죠. 그게 논란을 네, 크게 네. 일으킨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대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혹자는 그러면 최고위원은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조정훈 위원장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이 불신을 하루빨리 조정훈 위원장이 털어내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총선 백서가 나와 봐야 예?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뢰성이나 예.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늘 현안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